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보세요. 69쪽이죠. 자, 기대 수익률 계산은 좀 쉬운 겁니다. 자, 이 공부라는 게 항상 계속 머릿속에 복습을 해야 돼요. 오늘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균형량 또는 균형 가격 요거 계산하는 거 하나 있고요. 요것의 변화를 묻죠. 균형 이동입니다. 균형 이동을 계산 문제로 내는 거예요. 요거 계산 문제, 요거 계산 문제. 요건 2번 계산하는 거, 요건 1번 계산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계산이었죠. 시장 수요 계산은 몇 배로 묻는 형태가 문제 있고 각각을 주는 문제가 있죠. 각각을 주는 문제는 더하면 되는 거고 몇 배 형태로 묻는 문제는 QD 자리에 3배면은 3분의 QM, 4배면 4분의 QM. 요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어도 이것만 기억해도 이 계산 문제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력성으로 가서는 탄력성 크기를 묻는 문제 있다 그랬죠. 이거는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 이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는 최초값을 기준으로 푸는 문제, 중간값을 기준으로 푸는 문제. 그럼 됐잖아요. 됐죠? 한 거잖아요, 지금. 설마 금방 했는 거 기억 못하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를 알려주고 탄력성 크기를 알려주고서 뭘 묻는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묻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맞나요? 근데 그게 한 가지만 주고서 묻는 문제와 2가지를 동시에 묻는 문제. 이때는 특히 대체제인지 부한제인지 이런 것도 묻죠. 대체제와 부한제 그 관계 같은 거를 묻잖아요. 대체제, 부한제 또는 열등제, 정상제, 열등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또는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부한제, 열등제 마이너스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탄력성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보가치 계산했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거미집 모형이 있었죠. 거미집 모형 나오면은 이거는 수탄수 공탄발로 기억하는데 기울기로 주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꾼 후에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가 더 크면 그건 공탄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이 더 크면 수탄이 더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꾼 후에 수탄수 공탄발로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 다음이 임대료 규제였어요.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에서는 규제 가격을 어떻게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아무 효과 없다.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수익률 계산이에요. 지분 수익률 계산은 지분 수익률을 묻는 문제와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 지분 수익률을 묻는 거는 지분 투자액분의 전체 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예요. 전체 수익을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주는 문제가 있고 소득이득만 주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주는 문제는 다 쓰면 되는 거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투자액분의 전체 수익에서 이자 뺀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총자본 수익률도 한 번 더 한다.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차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크기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됐고 이거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제 1절, 2절, 3절 이게 다 타이틀에 있다면 타이틀에. 그래서 그 타이틀을 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은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이거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문제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문제, 이렇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문제는 그냥 껌값이 껌값, 누워서 떡 먹기. 근데 그나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약간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15번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했어요. 아파트 하나만 이제 묻는 거죠. 비관적일 때 30%, 수익률은, 그 비관적일 확률은 30%, 수익률은 1%, 정상적인 거 확률은 60%, 수익률은 7%, 낙관적인 거 확률은 10%, 수익률은 19%. 다 이렇게 다 퍼센트로 돼 있죠. 다 퍼센트로 돼 있으면은 확률 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요령이죠. 30%를 뭐로 바꾸고 0.3, 60%를 0.6, 10%를 0.1. 확률 쪽을 숫자로 바꾸고요. 수익률 쪽은 그대로 두면 되죠. 1%, 7%, 19%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하면 여기는 0.3%, 여기는 4.2%, 여기는 1.9%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3, 2, 5, 1.4에다가 1 올라가니까 6.4% 이렇게. 됐나요? 그럼 더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 더하기.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시면은 15번은 유제 15번은 그거는 그냥 하나만 묻는 거죠. 근데 15-1번, 15-2번, 15-3번은 뭐예요?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인데 다만 15-1번과 15-2번의 차이가 뭘까요? 확률이 15-1번 50%, 5대5죠. 이거는 쉬운 거예요. 반반은. 근데 15-2번은 40%, 60%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반의 경우에는 그 한 가운데 값으로 판단하면 돼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 15-3번도 반반으로 돼 있죠. 15-3번은 비중이 반반으로 돼 있잖아요. 비중이 반반으로 되어 있든 확률이 반반으로 되어 있든 반반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한 가운데 값으로 그냥 판단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15-2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자, 여기서, 이제 자산 비중이 20%, 30%, 50%예요. 여기가 20%, 30%, 50%. 이 자산 비중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40%, 60%인가요? 이쪽이 40%, 0.4로 바꾸고 이거 60%, 0.6으로 바꾸는 거죠. 상가는 20%, 10%인가요? 20%, 10%. 다음에 오피스텔은 25%, 10%인가요? 다음에 아파트는 10%, 8%.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확률 쪽을 이제 숫자로 바꿨죠,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는 거죠. 더하기. 그럼 0.4, 20% 곱하면은 8%. 0.6에 10% 곱하면 6%. 그럼 8%, 6% 더하면은 14%. 됐고. 그럼 여기는 25% 곱하기 0.4 하면은 10%. 0.6에 10 곱하면 6%. 그럼 10%, 6% 더하면은 16%. 그 다음에 여기는 0.4 곱하면은 4%. 0.6 곱하면 6, 8에 48, 4.8%.
4%, 4.8%, 8.8%.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적용해야 되죠. 요 비중을 이제 또 0.2, 0.3, 0.5로 바꾸어서 이렇게 짝짓기 하는 거죠. 이렇게. 0.2 곱하기 14% 하면은 2.8%죠. 0.3 곱하기 16% 하면 3, 6, 28, 4.8%. 0.5 곱하기 8.8% 반이잖아요. 0.5는 4.4%. 그러면 8, 16, 20, 0, 2 올라가고 4, 4, 4, 12% 이렇게 됩니다. 자, 할만한 거요, 패스예요. 이거는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앞에 거보다는 그래도 그냥 곱하기 더하기를 반복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입장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묻는 문제. 할만해요, 패스예요? 할만해. 지금까지 패스하는 거 거의 없죠. 아까 그 거미집 모형에서 이렇게 식으로 준 기울기를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 그런 거라든가, 그 탄력성에서 난이도 높은 거 있었죠. 역으로 묻는 거, 소득 변화율을 거꾸로 묻는 거, 또는 탄력성을 거꾸로 묻는 문제 있어요. 거꾸로 묻는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거 빼고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됐고, 근데 이제 76쪽에 가시면은, 자, 그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넣어 놓은 거는,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풀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아니고, 15-4, 15-5 있죠, 76쪽에. 15-4, 15-5 이런 문제 나오면은 패스입니다, 패스.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표가 나오면서 밑에 지문이 서술식이죠. 이거는 그 속에 계산도 있고 해석도 해야 돼요.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패스하는 겁니다. 대신 평소에는 연습은 하세요. 모의고사나 실전에 나오면 패스하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푸는 과정에서 다른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해설 보고 공부는 하되 실전에서는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의고사나 실전에서는. 자, 넘어가셔서 이제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종합수익률 뭐 이런 요구수익률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16번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늘 소득이득, 자본이득 하고 있잖아요. 제가 소득이득, 자본이득 하고 있는데 소득이득률은 뭐겠어요? 소득이득률은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득의 비율이 소득이득률이에요. 그럼 자본이득률은 투자액에 대한 자본이득의 비율이 자본이득률이에요.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종합수익률이 되겠죠. 전체 수익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요구수익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예상인플레이율은 뭐 특별히 고려할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원칙은 이렇게 있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여기 이제 플러스 예상인플레이율도 있죠.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는 문제에서 언급할 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안전한 데 넣어놔도 또는 어떤 다른 시장에 넣어놔도 몇 프로는 벌 수 있는데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은 얼마만큼은 더 벌어야 된다 하는 게 요구수익률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의 합이 뭐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딴 거 신경 쓰면 안 되죠. 여기 집중하세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를 합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간단한 거예요. 자, 볼게요.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3%로 결정돼 있어요. 이 소리는 내가 돈을 자본시장에 넣어놔도 몇 프로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3%는 벌 수 있다. 근데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도도 있고
유동성 제약, 현금화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프리미엄을 요구해요. 4%,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해요. 그 소리는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몇 프로는 돼야 만족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총 7%는 프리미엄이라는 건 더하는 거니까 총 7%는 돼야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에요. 무슨 이득률이 2% 발생한다는 얘기요? 자본 이득률이 2% 발생하는 부동산에 임대료연 수익률 이렇게 가고 있죠. 임대료연 수익률 요거는 소득 이득률 요새 소득 이득률. 임대료 수입으로 얻는 거는 소득 이득이잖아요. 시세 차익으로 얻는 거는 자본 이득이고, 그러니까 자본 이득률이 2%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 요거 소득 이득률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인 상황이에요? 7%, 이게 3%의 위험 할증률 4%에서 7%인 상황에서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의 합이 몇 프로는 돼야 되는데 7%는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몇 프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2%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최소 몇 프로 돼야 되냐? 5%는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죠?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다 있냐고요? 근데 틀려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는데 이런 문제를 보고 틀려요. 됐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 지문이 길어서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16번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 유제 16번은 그거는 해설을 보시고 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자, 이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자, 17번과 18번은 그 최근에 출제된 지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좀 아리까리해요. 사실 저도 지금 판단이. 이게 올해도 출제되지 않을 건가,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좀 출제될 수 있을란가, 약간은 좀 세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17번, 18번은.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고요. 다만 이제 17번의 형태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7번은 투자 가치를 묻는 건데요. 투자 가치를 묻는데 단 전제 조건이 여기에 영구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구히. 영구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 가치를 물으면 요거 두 단어가 힌트예요. 두 단어. 요럴 때는 투자 가치 공식이 이렇습니다.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기대 수익이에요. 여기 이제 매년 일정한 거예요. 이게 매년 일정이에요. 매년 일정한 값이 영구히 발생해요. 영구히. 그럴 때는 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가 되면은 이 공식 알면 그냥 몇 초면 풀어요. 몇 초면. 근데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 구조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 영구히라는 단어. 왜냐면은 이 영구히라는 말을 빼면은 출제 오류가 돼요. 영구히라는 말을 빼면은 출제 오류가 되기 때문에 영구히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죠? 다 하는 거 하신 적 있죠? 이런 거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 기억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이거 다 더하면 몇일까요? 다 더하면 1이 돼, 1. 다 더하면. 가로, 세로 1인 정사각형 있죠? 가로, 세로 1인 정사각형의 한 가운데 갈라서 이쪽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나머지 반은 몇이에요?
나머지 반은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2048분의 1, 4096분의 1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는 무한히 가야 돼요. 영구히. 그래야만 이런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1-R분의 A.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유도해서 나온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무한 등비급수 공식에 넣어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빼버리면 출제 오류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구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중에 모의고사에서는 영구이라는 말을 빼고 출제해요.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출제하는 거예요. 그는 출제 오류. 실전에서는 그렇게 나오면은 땡큐. 모두 정답이에요. 아무튼 영구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가치 이러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자, 여기 17번에 보시면은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영구히 나오죠. 영구히. 주차장 용도의 토지가 있다. 시장에서 실질 국공채 이주자율은 5%이고요. 국공채 이자율, 무이업률 생각하라는 얘기죠. 실질 국공채 이자율이 몇 프로? 5%. 무이업률 5% 이 소리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몇 프로? 3%. 그 다음에 그 괄호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물가 상승이 있죠. 이때는 고려하면 돼요. 이때는 물가 상승 2% 하면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요구 수익률은 10%죠. 요구 수익률 10%고 매년 2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매년 2천만 원이면은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끝이에요.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몇이에요? 2억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알면은 바로 한 큐에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큐에. 됐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17번으로 연습하시고요. 자, 18번은 뭐하고 유사한가 하면은 그 앞에 그 정보가치 계산했어요. 정보가치 12번이었나요? 정보가치가 12번 11번 11번하고 18번을 함께 생각하면 돼요. 11번과 18번을 정보가치는 11번이고 지금 이거는 18번인데 앞에 정보가치 계산할 때는 정보를 아는 경우 현재값,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재값 이렇게 구분했죠. 맞나요? 정보를 아는 경우 현재값,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재값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이 18번은 정보를 아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푸는 거예요. 정보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 후 인근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1단의 토지가 있다. 다음 조건이라면 얼마 이하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그 얼마 이하의 가격하는 최하한의 가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다 고려하라는 뜻이잖아요. 요구 수익률 10%, 이건 아까 하고 똑같고요.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확률이 60%예요. 그리고 들어서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60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0억이에요. 엄청 차이가 나죠. 성공하면은 20억, 실패하면은 성공하면 60억, 실패하면 20억.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60%, 0.6. 그러면 실패할 확률 0.4. 요구 수익률 10%. 아까하고 구조 똑같죠? 들어설지 들어서야 하냐. 그럼 곱하기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요거 66이 36, 42, 8 모두 얼마? 44억이죠. 맞나요? 66이 36억 아니에요. 그럼 42, 8 다 하면은 44억 맞죠?
44억 나누기 1년 후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1 플러스 0.1로 나누기 해야 되죠. 요구 수익률 10%니까 1년 후에 44억은 현재 얼마냐 이 말이에요. 현재 4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40억보다 높게 주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40억보다 높게는 못 사고 40억 이하로 사야 이게 요구 수익률 10%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더 비싸게는 못 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형태요. 요거는 좀 오래된 그런 문제들이고요. 이 뒤에 가시면은 나머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예요.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이거는 이제 꾸준히 나오는 문제, 꾸준히. 자, 이제 투자론 들어와서 지렛대 효과,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였어요. 할만하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고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 확률이 반반이 나오면 땡큐다. 확률이 다른 게 나오면 약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넘어와서 요구 수익률과 관련해서 이거 투자 가치 묻는 이런 문제 형태 또는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한 후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합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줘야만 될 때 요거를 알려줄 때는 요거를 묻게 되겠고요. 요거를 알려줄 때는 얘를 묻게 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각각의 그 계산 문제를 보면은 위험과 수익 단원에서 말하는 계산 문제죠. 투자론 들어와서 이제는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에서 얘기하는 계산 문제. 이제는 화폐 시간 가치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로 계속 계산 문제 있죠. 현금 수지 측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이렇게. 자, 이 화폐 시간 가치는 19번은 투자자 값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했어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3년 동안 매년 연말 하니까 몇 년을 그려야 돼요. 3년을 그려요. 3년을 3칸. 이렇게 그려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려야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꼭 그리세요. 매년 연말 3천만 원 했죠. 여기 3천만 원, 여기 3천만 원, 여기 3천만 원. 매년 연말이라 그랬어요. 말에 조심해야 돼요. 연말, 연초가 아니에요. 연초가 아니고 연말에 연말. 자, 이렇게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묻고 있어요. 어떤 걸 묻고 있어요? 여기를 묻고 있어요. 여기를. 3년 후 미래가치. 자, 만약에 이게 3년이 아니라 뭐 한 10년 정도 긴 기간 동안 매년 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33333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거를 계산 문제로 내지 않고 이론 문제로 낸다면 이때 필요한 화폐 시간 가치 계수가 뭐예요? 내과 계수인데 그냥 내과 계수가 아니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내과 계수 이렇게. 연금의 내과 계수가 필요하죠. 이제 한 번만 불입되는 경우는 일시불의 내과 계수가 필요하지만 똑같은 게 반복돼서 불입이 되면은 연금의 내과 계수죠. 몇 년짜리, 요거는 몇 년짜리 필요해요? 요거는 3년짜리 필요해요. 자,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은 문제에서 3년의 연금 내과 계수를 안 줘요.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직접 계산. 10년 같으면 준다고, 문제에서. 10년 같으면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10년의 연금 내과 계수를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그때는 3천만 원에다가 그냥 그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직접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연 몇 프로라 그랬어요? 연 10%라 그랬죠. 자, 1년에 10%예요. 그러면 이게 1년 경과할 때마다 10%씩 계속 적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들어간 거는 몇 년치 이자가 붙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네, 여기까지. 첫 번째 연도에 불입된 게 1년치 이자만 붙어 여기까지 와요. 3년 후에 해야 되니까.
몇 년치 이자부터요? 칸을 잘 봐야 돼요. 한 칸, 두 칸 와요, 두 칸. 첫 번째 연도 말이라고 했다고, 말, 연말. 그래서 말이라 했잖아, 말. 첫 번째 연도 말이기 때문에 요 놈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이동한 칸수가 이자 붙는 칸수라고요. 첫 번째 게 3년치 이자 붙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해야 3년치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해야 1년치, 2년치, 3년치지. 지금 여기서 돈 넣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 넣었잖아요. 첫 번째 연도 말, 두 번째 연도 말, 세 번째 연도 말, 연말에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연초가 아니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은행에서 그 은행에 거래할 때는 우리는 지금 오늘 바로 넣고 3년 이렇게 해서 연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 실무에서 하는 거하고 연말과 연초이고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실무에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매년 연말에 매년 연말. 이것만 안 해. 일시불만 안 해. 일시불만. 일시불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매년 불입되는 거는 매년 언제라고요? 매년 말이라고, 말. 요거 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몇 년치 이자? 2년치 이자요. 3년일 때는 2년치 이자요. 요거는 1년치 이자. 요거는 이자가 없어요. 그냥 불입하자마자 그냥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실무하고의 차이예요. 실무에서는 연초에 넣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할 때 매년 연말이기 때문에 요 이동한 칸수로 이자 따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년도 3천만 원은 몇 년치 이자? 2년치 이자. 그러면 1 플러스 0.1의 몇 제곱? 2제곱이 2제곱. 두 번째 1천만 원은 3천만 원은 1 플러스 0.1 몇 번? 한 번. 이제 1년치 이자. 그러면 세 번째 3천만 원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1.21이죠. 이거 1.1의 제곱은 1.21이에요. 이런 정도의 숫자는 그냥 외워두세요.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1.1의 4제곱이에요. 1.1의 제곱은 1.21 1.1의 세제곱은 1.331 1.1의 4제곱은 1.4641인데 요거 두 개 더 하면 얘가 돼요. 요거 두 개 더 하면 이건 1 그리고 요거 두 개 더 하면 1.1 1.1의 제곱은 1.21 1.331 1.4641 여러분들 중학교 때 책에 다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에 다 있었어요. 어디 있느냐? 단원 맨 앞에 단원 열기 뭐 이런데 뒤에 뭐 쉬어가기 이런데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쉬지를 않았어. 열심히 공부만 했어. 예, 쉬지를 않아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파스칼의 삼각형. 아무튼 자 이러면 1.121의 121 제곱은 121 121 그러면 300121 하면은 363이 되는 거 363 1.1은 3300이고요 이거는 3000이에요 다 하면은 993 됐죠? 자 그러면은 19번과 20번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밑에 유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19번은 적금의 미래가치를 묻고 있죠 20번은 맨 끝에 뭘 묻고 있어요? 현재 가치를 묻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자 20번도 볼게요.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했어요. 자, 이제는 2년 동안 했죠. 2년 동안 했으면은 몇 칸을 그려야 돼요? 2칸을 그리죠. 2년 동안 했으면은.
이것도 매년 연말이죠. 얼마씩?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 이러면서 뭘 묻고 있어요? 현재 가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현재 가치는 뭐래요? 현재 가치는 이론적으로 물으면 이거 무슨 계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돼요?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돼요. 2년짜리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2,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요거 할인해 와야 되죠. 요거도 할인해 와야 되죠. 요거 몇 번 나누기 하는 거예요? 얘는 한 칸 이동했잖아요. 한 칸 이동하면 몇 번 나누기? 한 번. 요거는 두 칸 이동하면은 두 번 나누기. 그 이동한 칸수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려야 실수 안 한다고. 그려야 이게 몇 칸 이동하는지 보인다고. 이게 이동하는 그 크기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2,000원 나누기 몇 번? 1.1 더하기 두 번째 2,000원 나누기 몇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더하면 3, 4, 7일 될 거예요. 약 3, 4, 7일 되는데 그걸 버리는 거죠.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이걸 버리는 거니까 3,400 정도 될 거예요. 3,400. 됐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요, 그 힌트를 드리면 힌트가 아니고 이제 팁을 드리면 팁을 숫자를 할인할 때 급할 때 2,000원을 10% 할인하잖아요. 10%. 그럴 때 10%를 계산해서 뺄셈을 해보세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2,000원짜리 물건 10% 할인할 때는 200원을 빼잖아요. 그러면 1,800이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1년치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2년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1,800에 20% 할인하면 1,600이잖아요. 그냥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그죠? 근데 실제 계산하면은 1,80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2,000원을 10% 할인하면은 18, 18, 18 이렇게 나와요. 욕한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18, 18, 18 이렇게. 얘는 1,60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온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할인하듯이 실제 할인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인한 값보다는 반드시 크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1년치 할인하는 1,800, 2년치 할인하면 1,600이면 합하면은 3,400이죠. 3,400보다는 반드시 큰 수가 나와야 돼요. 3,400보다는 반드시 큰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200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300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400부터 답이 될 수 있다고요. 3,400부터. 왜냐하면 절사기 때문에 10원 단위를 절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냥 팁이에요. 팁. 혹시나 뭐 급할 때 그냥 200 까고 400 까고 해서 더 해버리면은 요거는 200 가니까 1,800, 저거는 400 가니까 1,600, 3,400. 최소 3,400보다는 더 높아야 되니까 3,400부터 답이 될 수 있어요. 찍어도 1번,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찍을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없고. 근데 이거는 1,800, 1,800 해야 3,600이 나오니까 1,800, 1,800이잖아. 근데 이건 하나는 2년치를 할인해야 되니까 그걸 감을 잡으면 대충 나와요. 이게 대충. 그죠? 그런 것은 이제 팁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21번을 보시면, 요거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사실은. 중중급은 아닌데, 왜 중중급이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설명을 한번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별거 아니거든. 처음 보면은 이게 중상이에요. 처음 보면 중상인데,
수업을 한번 들으면 중급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수년제 가치는 묻고 있습니다. 다만 0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할인율은 6%예요. 이때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4.212이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747이에요. 자, 기간 5년짜리를 알려줬죠. 자, 근데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0년차의 돈이 어떻게 0년차의 돈이 나가죠.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돈이 들어와요. 얼마씩 들어오고 있죠? 130, 130, 130, 130, 1430 들어오고 있죠. 자, 똑같은 게 몇 번 들어와요? 4번 들어오죠. 근데 거기는 몇 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를 줬어요? 5년짜리 줬죠. 자,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야 뭐 한 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거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를 적용하는 구조예요. 아니, 얘가 지금 똑같은 게 몇 번 발생해요? 4번이면은 우리는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4년짜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년짜리 줬어요? 5년짜리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푸는 사람이 똑같은 게 5번 되도록 바꾸세요 이 뜻이에요. 5년짜리밖에 안 줬다는 얘기는 5년짜리를 적용해야 되니까 똑같은 게 4번인데 뭘로 바꾸란 얘기예요? 똑같은 게 5번 되도록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1300을 따로 생각하란 얘기예요. 1430을 나누어서.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를 줬다는 얘기는 똑같은 게 몇 번 발생되도록 바꾸란 얘기예요. 5번 발생되도록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5년째 1430을 130과 1300으로 따로 떼란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5년짜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뭘 적용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5년짜리 적용하고. 지금 얼마가 돈이 나가요? 1000이 나간다고 돼 있죠? 됐나요? 자, 여기서 묻는 거는 순현재 가치를 묻고 있어요. 순현가. 이 문제는 순현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해서 순현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NPV 순현가는 유입 현가 합 빼기 유출 현가 합 하죠. 빼기 유출 현가 합. 나가는 돈은 보통 지금 투자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1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뭘 해야 돼요? 이거 2개 현재 가치로 바꾼 거 해야 되죠. 여기는 곱하기 뭘 해야 돼요? 130에다가는 130에다가는 곱하기 4.212 해야 되고 1300에다가는 곱하기 0.747 해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입평가합이 되고 거기에다 뭘 빼면은 1000을 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좀 못해요. 계산기 있어야 돼, 이거는. 얼마 나오죠? 해설을 보고 해설을 21쪽에 518.66 나오네요. 518.66 518.66 됐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예? 1500, 예. 요거 빼면은, 1000을 빼면은, 요거는 이제 1518.66인데, 거기서 1000을 빼면은, 518.66, 만원이죠, 만원. 단위는 만원. 518.66만원. 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제 여러분 보시고, 22번은 난이도 상이에요, 상. 이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제가 알려줬는데,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했는데, 10분 뒤에 다시 전화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알려주세요 했던 문제예요. 강사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 패스하세요, 이거는. 다음에 23번. 23번은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융자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은 묻고 있죠.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잔금 비율을 묻고 있죠. 계속 이 계산 문제는 맨 끝에 뭘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맨 끝에 뭐를 묻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죠? 결국은 뭘 묻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애가 영국에서 갔다 왔을 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어릴 때 2년간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문서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6살 때 가서 8살 때 오니까 동문서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뭘 묻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아무튼 국어가 잘 안 되니까 처음에 많이 좀 힘들었죠. 근데 영국에 가서 영어는 금방 배웠어요. 어릴 때 가니까 굉장히 빨라요. 정말. 갈 때는 ABCD 정도밖에 몰랐어요. 6살이라도 이제 한글은 뗐고, 영어는 이제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ABCD 정도는 아는 그런 정도? 그랬는데, 한 번은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옆플레에 자기 반 애가 먹는데, 자기 먹고 싶다고 달라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 저거 사달라 그러더래요. 6살 된 애가. 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라 그랬냐니까 먹는 애한테 가서 옆플레 원 그랬대요. 옆플레 원. 이렇게 했는데 불과 석 달 사이에, 석 달 만에 이제 그때 장모님도 같이 해서 이제 애를 이제 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와이프는 이제 공부하고 근데 석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내일은 어떻게 몇 시까지 오라 이런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었는데 애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내일 2시까지 오라고 하는 거겠지 뭐. 그냥 이렇게 무심히 그냥 이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한 석 달 지났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도 힘들었겠죠. 학교에 한국 애가 2명밖에 없는데 전부 다 영국 애들이고 한 명은 5학년에 있었고 한 명은 자기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말 안 통하는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실에.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거기도 급식을 하는데 식판을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밥을 다 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영어로 써달라 그러더래요 저거 엄마한테. 그러니까 한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피니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적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밥 다 먹고 나서 그 주머니에 종이 꺼내가지고 피니시트 읽었대. 선생님 앞에 가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뭔지는 이제 발음이 다르잖아요. F인데 그건 피니시트 했으니까. 그래 저기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국말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한국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랬대. 한국말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뭔 얘기하는가 하면 뭘 묻는지를 꼭 확인하는. 뭘 묻는지. 계산 문제에서는 뭘 묻는지를 꼭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뭘 묻고 있어요? 잔금 비율을 묻고 있다고.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출받은 대부액 분의 남은 잔금일 거 아니에요. 남은 잔금. 대출받은 원금에다가 남은 잔금인데
자, 이거 원금 균등 상환 생각해 보세요.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은 전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1억을 갚는다면 10년 동안 갚는다면 매년 1,000만 원씩 갚는 거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게 갚기 때문에 전체 10년 중에 3년이 지났으면 70%가 남아요. 3,000만 원 갚았을 거라고요. 맞나요? 전체 10년 중에 6년 지났으면 4,000만 원, 40%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그냥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이 잔금 비율이에요. 따로 공식 필요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원금 균등 상환을 기준으로 잡자면 전체 기간 분의 뭐예요? 남은 기간 하면 끝이라고요. 이거는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식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그 대출금 상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해요? 대출금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이 구조에서 6개 있잖아요. 6개. 6개에서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 금액을 물으면 연금의 내가계수,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 금액을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 이때 금액을 알려주고서 이걸 물으면 감채기금계수고, 지금 대출받은 거를 나누어 갚는 금액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잖아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가 필요하지만 이 잔금을 계산하는 거는 내가 한 번을 갚았다. 예를 들어 한 번을 갚았어. 이제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어요. 갚아 나가고 있는데 한 번 갚으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 남은 것은 앞으로 남은 거를 갚을 거를 지금 갚을 경우에 이게 잔금이에요. 그럼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역수. 원리금 지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계산해서 원리금 지불액을 계산하지만 어떤 시점에 잔금을 계산할 때는 그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을 해야 잔금이 나와요. 근데 전체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면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전체 기간 분의 남은 기간 하면 끝인데,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렇게 하면 끝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면 암기가 쉬우니까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뭐를 사용하지만 저당 상수를 사용하지만 거꾸로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잔금은 대출받은 원금이 되는 거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 적용하면은 잔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 기억해 두시라고요. 잔금 비율 공식은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와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문장으로, 이론으로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 남은 기간, 이자율의 함수다. 이렇게. 그 소리는 이자율의 함수다.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 기간, 남은 기간, 이자율을 알면 잔금 비율을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금의 현가계수 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 표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다. 그럼 여기 10%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0%. 이자율이 10%. 그다음에 전체 기간이 20년인데 20년에 10% 연금 현가계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럼 여기 15년에 연금 현가계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전체 기간의 10%의 연금 현가계수와 남은 기간의 10%의 연금 현가계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되는 거고?
분모, 요게 분자, 그게 잔금 비율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 남은 기간, 이자율의 함수다. 요거 세 가지를 알면은 잔금 비율을 알 수 있다고요. 분모, 분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 연금 현가 계수 표만 있으면은 금방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잔금 비율을 알면, 예를 들어 잔금 비율이 70%예요.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얼마 남았단 얘기예요? 1억 곱하기 0.7, 7천만 원 남았단 얘기죠. 잔금 비율 공식 여기 표를 찾아서 쉽게 얼마 남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 잔금 비율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론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 만기로 대출받았어요? 15년 만기로 대출받았죠. 15년 만기로 대출받아서 15년에 해당하는 건 몇이에요? 93이잖아요. 남은 건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죠. 10년 남았으니까 10년에 해당하는 것은 76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된 거죠. 76 나누기 93. 됐나요? 됐죠? 자, 이런 76이 10년 15년간으로 받았죠. 만기가 15년이잖아요. 5년 후 융자잔고 아니에요. 5년 후 융자잔고 아니에요. 5년 후면은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5년 분의 15년이 93이고 남은 거 10년이니까 10년은 76이잖아요. 남은 기간. 잔금이니까 남은 거잖아, 남은 거. 전체 기간은 93이고 93분의 남은 기간은 76이잖아요. 10년 남았으니까. 지나간 거 보는 게 아니라 남은 걸 봐야지, 잔금 비율은. 맞나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76 나누기 93. 네? 아, 그래요? 예제 23번. 맞게 돼 있나요? 음, 23번에 3번 맞게 돼 있죠? 그 예제라고 안 써놔서 그런가? 예제라고 안 써놨죠. 그냥 23, 예제는 다 예제라고 안 돼 있죠. 유제만 따로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좀 쉬겠습니다.